자가면역 질환의 핵심은 올바른 선별 감각을 잃었다는 겁니다. 이 부분이 이제 오늘 저희가 치료에서도 중요한 관점인데, 특히 자가항체의 발생 원인이라면 치료도 같은 쪽으로 가야 될 텐데 과연 그러고 있을지 한번 살펴볼 건데요. 지금 이 네 가지가 현재 류마티스 질환에 주로 사용하고 있는 약물들입니다. 지금 류마티스 질환을 앓고 계신 분들 오늘 많이 오셨는데, 그분들은 아마 대부분 여기 중에 하나는 다들 드시고 계실 거예요. 첫 번째로 소염진통제 같은 경우에는 뭐 우리가 익숙한 거는 뭐 이보프로펜, 사실 요 류마티스 쪽에는 요 세레콕시브라는 약을 많이 쓰는데, 소염진통제의 작용 기전은 이렇습니다. 콕스1과 2라는 효소를 억제해서 프로스타글란딘 생성을 억제하는 물질인데, 어렵지만 프로스타글란딘은 우리 몸에 면역 반응, 염증 반응을 활발하게 하는데 필요한 물질이거든요. 그 물질을 억제하는 게 소염진통제입니다. 또 이거 다음으로 많이 흔히 쓰는 건 사실 소염진통제보다 이제 스테로이드를 많이 쓰는데요. 뭐 프레드니손, 뭐 브데소니도 다 많이 쓰는데 요즘 주로 프레드니손을 쓰시는 분들이 아마 많으실 거예요. 뭐 프레드니솔론이라고도 하고요. 같은 이제 활성 정도의 차이인 건데, 이 물질들, 스테로이드, 류마티스에 사용하는 스테로이드는 어떤 역할을 하냐면 염증성 사이토카인의 분비를 억제한다. 어렵지만 제가 아까 사이토카인을 뭐라고 말씀드렸죠? 신호 전달 물질, 무전기라고 설명을 드렸죠. 상사한테 보고하고 부하 직원한테 보고할 때 뭐 해라 명령하는 물질이 사이토카인인데, 그 사이토카인의 분비를 억제하는 물질이 이 스테로이드고요. 위에서 말씀드렸던 프로스타글란딘, 뉴코트린 같은 물질을 억제하는 약물이기도 하고요. 또 면역 세포가 활성화되는 것을 억제하는 물질이 이 스테로이드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많이 쓰게 되고요. 그리고 세 번째로, 이건 사실 세 번째로 적은 이유는 강도 때문에 그런 건데, 이 면역 억제제를 사실 제일 먼저 보통 많이 씁니다. 질환마다 조금 다른데 여기 적혀 있는 것처럼 사이클로스포린, 시클로스포린, 설파살라진, 아자티오프린, 특히 이제 류마티스 환자분들은 제1번 약이 메토트렉세이트고요. 메토트렉세이트에 더해서 스테로이드랑 소염진통제를 보통 섞어 쓰는 형태로 많이 치료를 하게 되는데, 그 면역 억제제는 어떤 역할을 하냐면 똑같아요. 사이토카인 생성을 억제합니다. 아까 제가 무전기라고 표현한 그 사이토카인을 생성을 억제하고, 또 내 몸에서 실제 전투를 해야 될 B세포와 T세포의 증식과 활성을 억제하는 물질. 근데 이것보다 제일 무서운 건 사실 세 번째인데, DNA와 RNA 합성을 억제합니다. 아까 제가 그 항액항체 설명드리면서 DNA, RNA 말씀드렸죠. DNA, RNA 우리 잘은 모르지만 중요하다는 걸 알고 있죠. 내 몸이 증식하고 뭔가 새로운 걸 만들어내는데 꼭 필요한 물질인데, 이 면역 억제제, 특히 그 중에 메토트렉세이트라는 물질은 이 DNA와 RNA 합성을 억제하는 약물이거든요. 그래서 실제로 메토트렉세이트 같은 경우에는 처음 발견된 건 항암제로서 발견이 됐고요. 항암제로 쓰던 물질을 조금 농도를 낮춰서 류마티스 환자분들한테 쓰게 된 거고, 이게 항암 효과가 있다는 건 암이라는 세포는 우리 몸에서 제일 빨리 무분별하게 증식하는 세포잖아요. 그 무분별 증식을 막는, 그러니까 증식 빨리 하는 세포를 막는 물질이 이 메토트렉세이트인데, 이 물질이 이제 류마티스 질환에 쓰인다는 거죠. 그래서 세부적인 기전으로는 DNA와 RNA 합성을 억제한다. 이제 마지막은 생물학적 제제인데요. 어렵지만 이건 질환을 갖고 계신 분들은 다 한 번씩은 들어보셨을 거예요. 왜냐하면 이게 이제 마지막 자가면역 질환이 마지막에는 이걸 쓸 수밖에 없는 약물인데, 대표적으로 뭐 인플리시맙, 아달리무맙, 전반적으로 맙이라고 끝나는 것들이 많아요. 이 약들이 이제 생물학적 제제라고 하는데, 얘네들은 주로 TNF-알파나 주로 TNF-알파가 많고요. 인터루킨 같은 얘네들도 결국 사이토카인이에요. 그러니까 신호 전달 물질인데, 이런 물질들을 억제하고요. B세포와 T세포와 같은 면역 물질들, 면역 세포들의 활성을 억제하는 물질이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다 보면 결국 뭔가를 억제합니다. 면역 과정을 억제하든 면역 세포 자체를 억제하든 사이토카인을 억제하든 결국 다 억제하는데, 얘네들은 쉽게 말하면 면역 세포의 활성화를 막는 방법이라는 겁니다. 이렇게 말씀드리면 다들 조금 졸려하시는 눈빛이 보여서 다시 좀 쉬운 예시로 돌아와 볼게요. 이 약물들이 어딜 막냐? 첫 번째,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사이토카인을 막는다. 그러니까 이 경찰관과 사령관, 그리고 저격수와 사령관이 이게 소통을 할 수 있는 이 창구를 막아버려요. 사이토카인을 분비가 잘 안 되게. 그런 물질. 그리고는 T세포와 B세포를 직접 맞는 물질도 있다고 말씀드렸죠. 사령관을 직접 없애고 저격수를 직접 없애고 활성이 안 되게, 일을 못하게 막는 약들이 또 많이 쓰이게 되고, 그 다음에 또 조절 T세포도 T세포이기 때문에 같이 활성이 억제가 된다는 거죠. 근데 제일 무서운 건 사실 일단은 이렇게 면역세포들을 다 억제하다 보니까 군인이 없어요. 군인이 없으면 싸움이 안 일어나겠죠. 싸움이 안 일어나니까 싸움의 결과로 나타나는 염증 반응, CRP라든지 ESR 수치라든지는 당연히
줄어들게 되는 거죠. 이게 지금 현재 류마티스 질환을 치료할 때 특히 염증 반응을 가라앉히기 위해서 사용하는 치료 방법들인데요. MTX가 아까 대표적으로 말씀드린 게 DNA와 RNA 합성을 억제한다 그랬는데 우리 몸에서 또 암세포만큼 증식이 활발하게 일어나는 것 중에 하나가 골수예요. 골수 같은 경우에도 실제로 MTX의 부작용으로 골수 억제가 일어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럼 이젠 어떻게 보면 잘 됐죠. 아예 군인이 안 만들어지게 됐으니까. 그러면 정말 전쟁이 없겠죠. 전쟁이 없다는 게 좋을 건지 도둑은 들어오지만 전쟁은 안 일어나는 게 과연 좋은 상태일지 한번 잘 생각해 봐야 될 텐데 어쨌든 오늘 지금 말씀드린 약물들은 다 이런 식으로 우리가 면역 반응이 일어나는데 필요한 물질들을 이렇게 하나하나 타겟을 해서 공격하는 물질들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 약물이 참 무서운 거죠.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건 이건 사실 류마티스 질환을 치료한다고 보기엔 좀 어려워요. 원인 물질이 뭔지를 모르고 일단 그러다 보니까 원인 물질을 방치한 채로 원인 물질에 대해서 싸우려고 애쓰고 있는 내 몸의 각 과정들을 아주 열심히 막는 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 약물들은 결국 면역세포의 활성화를 막는 방법인 동시에 선별감각, 면역세포가 활성을 띠는 선별감각을 더욱 둔감하게 하는 방법인 거죠. 저는 이 얘기를 드리면 병원에서 그걸 모를 리가 있나요? 라고 많이 질문하시는데 병원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병원에서는 류마티스 질환을 치료라고 하지 않아요. 왜냐면 치료할 수 없는 질환이라고 알고 있고요. 정확하게는 관해라는 표현을 씁니다. 영어로는 리미션이라고 하는데 치료와 관해는 다른데요. 관해는 무슨 의미냐면 증상이 경감된다. 증상이 완화된 상태를 리미션, 관해라고 하는데 류마티스 질환의 치료 목표 1번은 완전한 관해를 유발하는 겁니다. 치료가 아니라 완전한 관해. 그게 이 류마티스 질환의 제1목표예요. 근데 문제는 이 관해가 된다는 의미는 뭐냐면 반응을 안 한다. 증상이 없다는 말은 반응을 안 한다는 말인데 그 말은 내 몸의 선별 감각이 없어져서 아주 무감각한 상태에 이른 것. 그런 무감각한 상태를 만드는 것을 우리는 관해라고 이해해야 되지 않을까 저는 생각을 합니다. 자, 그래서 그러면 류마티스 질환의 치료 목표 자체가 관해다 보니까 당연히 저희랑 가려는 방향이 다를 수밖에 없는데 그러면 저희가 생각하는 류마티스 질환의 올바른 치료란 뭘까? 그 얘기를 해보려고 하는데 자가면역 질환이라 함은 면역계가 교란된 상태예요. 적군도 공격하지만 적군이 아닌 애들도 공격하는 아주 맛이 간 상태인 거거든요. 이거를 치료한다 했을 때 어떤 방식이 맞을까? 지금 현재 하고 있는 치료 방식은 이 군인을 아예 힘을 다 꺾어버립니다. 무기도 다 뺏고 군인을 다 죽여버려서 아예 면역력을 억제시켜서 적군도 공격 안 하지만 내 몸도 공격 안 하게. 내 몸을 공격 안 하는 목표는 달성했지만 적군도 공격하지 않도록 면역력을 억제하는 게 현재의 치료라면 제가 생각하는 저희가 가야 될 올바른 자가면역 질환 치료라는 것은 면역계를 안정시켜야 된다는 거죠. 안정이라 함은 공격해야 될 적군들은 제대로 공격을 하고 그렇지 않은 아군들은 살려놓을 수 있는 이 선별감각, 적군과 아군을 잘 구분할 수 있는 선별감각을 깨어날 수 있도록 해주는 게 올바른 치료가 아닐까. 그 이야기를 오늘 하려고 하는 거고요. 그래서 선별감각, 류마티스 질환의 핵심 키워드는 결국 선별감각입니다. 선별감각이 깨어날 수 있도록. 구체적인 치료 방법을 한번 이야기를 해볼 건데 이게 아까 면역계가 병에 이르는 과정을 설명드렸는데 좀 크게 나눠보면 첫 번째 핵심은 이 항원물질을 차단해야 돼요. 항원물질이 들어오는 한 이 전쟁은 끊임없이 일어날 거고요. 항원물질을 완전히 차단하는 게 첫 번째 방법이 될 거고 두 번째로는 이렇게 해서 면역계가 막 정신이 잃은 이 면역세포들의 선별감각, 이걸 면역력이라고도 표현하는데 이 면역력을 제대로 올려야지만 이 자가면역 질환, 류마티스 질환을 치료할 수 있다는 거죠. 세부적으로 보면 그럼 항원물질을 어떻게 차단하냐 했을 때 키워드는 여기 있습니다. 항원물질이라는 게 사람마다 다릅니다. 누군가한테는 항원물질로 작용하는 게 누군가한테는 그렇지 않아요. 즉 나에게 항원물질로 작용하는 게 무엇인지를 제대로 아는 게 첫 번째 치료의 키가 되고요. 현대의학에서는 항원물질의 종류가 왜 사람마다 다른지를 모르기 때문에 이 부분을 건드릴 수가 없는 건데 이게 사실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류마티스 질환을 EBM이 아니면 치료할 수 없다라고 저희가 소리치는 이유가 사실 여기에 있거든요. 이 부분을 알지 못하는 한 이 질환은 어떤 방식을 써도 치료할 수가 없다는 거죠. 그러면 이 물질, 나에게 항원물질로 작용하는 물질이 무엇인지를 알고 나서는 절대 실천 기간을 제가 계속 강조합니다. 자가면역 질환은 특히나 면역세포가 선별감각이 돌아올 때까지 지금 완전한 질서에서 벗어난 상태, 선별감각이 완전히 무너진 상태이기 때문에
저희가 그동안 이야기했던 면역 항진 질환, 면역 저하 질환 같은 경우에는 그래도 예측 가능한 범위 안에 있는 질환이에요. 내 몸이 누굴 공격할지 알지는 헷갈리지 않아. 공격을 좀 과도하게 하고 쉬어서 문제지 이상한 애를 공격하는 질서에서 벗어난 단계는 아니었기 때문에 걔네들이랑 달리 이 류마티스 질환은 그 단계를 넘어갔어요. 이제는 얘가 아예 질서에서 벗어나서 무분별한 상태에 이르러 아예 혼란에 빠져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이 질환을 치료하기 위해서는 이 면역세포가 선별감각이 돌아올 때까지는 면역세포가 완전히 선별감각을 깨울 수 있도록 절대 실천 기간이 중요합니다. 이거는 100% 실천을 말하는 거예요. 항원물질로 작용할 만한 것들이 절대 들어오지 않는 생활, 이거를 최소한 4에서 6개월 정도, 4에서 6개월인 이유는 이 혈액이 재생되는, 면역세포들이 한 차례, 두 차례 재생되는 사이클에 맞춰서 이 사이클에 맞춰야 내 몸이 재생되는 기간을 만들어줘야지만, 그래야지만 이 자가면역 질환을 치료할 수 있다. 그래서 첫 번째 키워드는 여기 있고요. 그래서 이 항원물질 차단을 다른 말로 하면 결국 올바른 질서를 세워야 됩니다. 지금 완전 질서가 무너지고 규칙이 어긋나 있는 이 세상을 잡으려면 먼저 정확하게 올바른 질서를 세우는 작업이 필요한데, 그러기 위한 첫 번째 행위가 이 항원물질을 철저히 차단하는 100% 차단은 절대 실천 기간입니다. 그러면 이렇게 해서 차단을 하면 끝이냐? 그렇진 않죠. 그렇게 하면 항원물질이 이제 차단됐으면 그동안 기능이 떨어진 면역세포들도 이제 기능을 좀 올려야 되는데, 이런 과정에서 필요한 것들이 첫 번째가 일단 항산화 환경을 만드는 겁니다. 항산화 환경이라 하면 가스와 매연이 없는 상태, 가스와 매연이 생겼더라도 그것들을 중화시켜서 없앤 상태를 말하는데, 그러기 위해서 필요한 것 중에 가장 중요한 게 사실 여기 있는데, 앞에 나머지 질환과 동일한 방법인데 이게 제일 중요한 이유는 항산화, 내 몸에서 가스와 매연이 생기는 원리는 다른 게 없어요. 첫 번째 아까 항원물질, 두 번째는 양질의 영양소와 영양소 균형이 무너졌을 때 아무리 좋은 게 들어와도 내 몸이 그것을 잘 쓰지 못하면 거기선 가스와 매연이 발생합니다. 그런 것들이 특히 맞는 영양소라 하더라도 그 밸런스, 내가 탄수화물, 저희가 항상 강조하는 탄수화물 30%, 단백질 지방 20%, 비타민 미네랄 50%, 이 밸런스가 맞춰졌을 때 우리 몸은 가장 완벽한 항산화 환경을 만들어내거든요. 이게 특히나 자가면역질 환자분들은 중요하고요. 세 번째로는 절제하는 마음, 감사하는 마음, 긍정의 마음으로 자율신경계를 안정시킨다. 이게 특히 자가면역질환이 중요한데요. 자가면역질환을 저희 환자분들에게 뵙게 되면 참 어려워요. 잘 치료가 돼도 최소한 1년은 봐야 되는 질환, 그러니까 워낙 길게 봐야 되는 질환인데, 이 자가면역질환은 회복되는 과정이 마냥 좋지가 않아요. 막 출렁출렁거려. 좋아지는 것 같다가 막 망가졌다가, 이게 자가면역질환 질서가 아직 안 잡혀있기 때문에 그런데, 그 과정에서 이 절제, 감사, 긍정의 마음이 없는 분들은 계속 불안해요. 조금만 염증이 올라오면 또 나빠지는 거 아니에요? 약 끊어서 큰일 나는 거 아니야? 그 불안하면 또 그 불안함이 자율신경계를 자극해요. 교감신경이 항진되고 긴장하면 혈관이 또 굳고, 그럼 또 염증이 더 심해지고, 이 악순환에 빠지기가 쉽거든요. 특히나 이 자가면역 질환을 잡기 위해서는 내 몸에 항산화 환경 만들기 위해서 꼭 절제하는 마음. 아무리 좋은 게 들어도 과다하면 다 병이 됩니다. 자가면역 질환은 과다한 병이 절대 모자란 병이 아니거든요. 절제 첫 번째, 감사와 긍정의 마음. 이게 매우 중요한 항산화 환경 만들기의 키워드가 되고요. 네 번째가 이제 규칙적인 생체 리듬. 잠을 잘 자고 운동을 적절히 하는 것들이 항산화 환경의 네 번째. 이거는 뭐 제가 더 강조드리지 않아도 다 아실 것 같아요. 그럼 이렇게 해서 항산화 환경을 만드는 방법들을 설명드렸고, 좀 저희는 항상 뭔가 구체적인 우리가 할 수 있는 걸 좋아하시니까 항상 면역력 증진 영양소를 이제 좀 구체적으로 얘기를 해볼 건데, 이 세 가지를 말씀드릴 거예요.